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누구도 예상 못했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으킨 경랑이 우리 사회 전반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경 합수본이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 등 7곳을 오늘 압수수색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선관위 사무총장 등 10명이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그동안 불가침의 영역처럼 보호되던 중앙선관위의 서버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킨 게 눈에 띄는데요.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더 큰 의혹을 부르는 판도라의 상대가 될지 관심입니다. 이런 와중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앙지인 송파구 선관위가 오늘도 납득 못할 행동을 하는 게 저희 취재진에게 포착됐습니다. 첫 소식 금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스를 든 수사관들이 줄줄이 중앙선관위 종합선거관리실로 들어갑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오늘 아침 9시부터 중앙선관위와 서울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상에는 중앙선관위 서버도 포함됐습니다. 검사 3명과 경찰 및 디지털 포렌식 요원 등 110여 명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영장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 10여 명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선관위의 고의나 방치 정황 등이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헌법상 독립기구란 방패를 내세워 감사원 감사도 받지 않던 선관위가 이번 수사로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TV조선 금지혁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선관위가 또 오해받을 일을 했습니다. 송파구 선관위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진 임시 사무실을 운영 중인데요. 검찰과 경찰이 다른 곳을 수색하는 새 택배차까지 동원해 이곳에 있던 자료를 오늘 박스째 빼내고 있었습니다.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뭐가 그리 급해 이러는 건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나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송파구 대로변의 6층짜리 건물. 이 건물에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 임시사무실이 있습니다. 검경 합수본이 700여 미터 떨어진 송파구 선관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던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이 건물 앞에 택배 트럭 한 대가 정차했습니다. 이어 건물 안에서 나온 박스들이 20분 동안 줄줄이 트럭으로 옮겨졌습니다. 옮겨진 박스에는 땡땡동 투표라는 흰색 종이도 붙어 있었고 박스를 옮기는 과정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라고 적힌 포장지가 바닥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송파구 선관위가 운영하던 임시사무소입니다. 건물 아래층에는 선거 공보물과 대형 기표대 등 선거 물품이 쌓여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선관위가 오해를 살 행동을 했다고 지적합니다. 인근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도 이거를 굳이 지시했다면 그러면은 증거인멸 이슈는 당연히 발생하는. 선관위 관계자는 공간 문제로 임시사무실을 빌려 선거 관련 물품을 보관했다며 오늘이 선거장비 반납 날이라 관련 물건을 빼냈다가 오해를 받을 수 있어 다시 돌려놓았다고 했습니다. 선관위의 해명이 맞는지 수사당국의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선관위의 무사한 일은 끝도 없습니다. 어제 법원이 증거보존 대상으로 지정한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찾기 위해 잠실 7동 제2투표소를 찾았지만 상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죠. 선관위는 뒤늦게 수거업체를 통해 상자 1개를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당시 투표소에는 보관 상자가 모두 7개가 있었습니다. TV조선 취재 결과 선관위는 나머지 6개의 행방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인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란색 트럭 2대가 건물 주차장 쪽으로 연이어 들어옵니다. 잠시 후 건물에서 나온 물건들이 트럭으로 연이어 옮겨집니다. 지난 9일 정오쯤 송파구 선관위 임시사무실에서 폐기물 수거업체가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을 옮기는 모습입니다. 지난 8일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법원에 투표용지 보관상자 증거보존 신청을 했지만 선관위는 다음날 바로 보관상자 1개를 폐기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방선거 당시 송파구 유권자들은 서울시장, 교육감,
시의원, 구의원 등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았고 투표용지 보관 상자도 7개였습니다. 송파구 선관위는 7개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 중 6개는 행방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한 개가 거기 딸려 들어와가지고 그거는 폐기물 나갈 때 같이 나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체로 폐기했는지 그거는 뭐 저희가 봐봤지는 못했어요. 선관위 관계자는 상자 1개를 폐기할 당시엔 증거보전 대상인지 모르는 상태였다고 해명했지만 국민들의 의구심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인혜입니다. 선관위의 황당한 투표관리 행태가 연일 새롭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엔 개표 결과를 잘못 입력하는 심각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경기도와 전북 교육감 선거 개표 때 최소 3곳에서 개표 결과를 거꾸로 입력하거나 잘못 입력한 건데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일이 없었다고 확신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두 지역 선관위는 뒤늦게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사과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철저히 사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내놔야 합니다. 이태희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경기도 성남시 한 투표소의 경기도 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입니다. 임태희 후보 337표, 안민석 후보 368표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선관위 전산 오기로 두 후보의 득표수가 통째로 뒤바뀐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경기 광주시의 또 다른 투표소에선 한 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다른 투표소 결과에 그대로 입력되면서 중복 반영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선관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전수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느 과정에서 실수하셨는지 파악이 아직 안 됐다고. 앞서 전북교육감 선거에서도 비슷한 전산 오류로 유권자 1,104명의 표심이 개표 결과에서 누락된 사실이 확인돼 전북 선관위 역시 사과했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곳만 3곳의 3,500표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건데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도 최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표 결과가 전산에 반영돼 논란이 됐는데 개선되지 않은 겁니다. 관련 매뉴얼도 전부 있지 않아서 이러한 시스템 개선이 강력히 필요함을 느꼈고 또 서울시 선관위가 1년 번호가 없는 예비용 무번호 투표용지를 선거인의 3%에 맞춰 인쇄해야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2,000매만 인쇄하도록 지침을 내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송파구의 경우 선거인 수의 3%인 17,000매의 무번호 투표용지가 교부돼야 했지만 2,000매만 교부됐다고 진상규명위가 밝혔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방만한 운영을 지적받고 있는 선관위의 예산 현황과 직원들 휴직 실태, 저희가 연속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선거관리 부실 사태로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과문을 냈지만 자신들의 성과급은 정해진 예산을 초과해서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선거를 위해 배정한 예산은 절반도 못 썼습니다. 누구를 위해 예산이 존재하는 건지요? 한송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5월 조기 대선 사전투표 당시 서울 신촌투표소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당시 선관위는 유권자들이 투표용지 수령 후 투표소 밖에서 대기해 투표용지 반출 논란이 일자 관리 부실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2022년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에 이은 선거 부실 관리가 반복된 건데 이런 상황에서도 선관위는 지방선거 전이었던 올해 4월 지난해 근무에 대한 성과 상여금으로 100억여 원을 집행했습니다. 당초 책정된 예산 90억 원보다 10억 원이 늘어난 액수입니다. 작년에도 성과급 예산은 89억 원이었지만 실제로는 100억 원 이상 집행됐습니다. 선관위는 또 선거관리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이유로 올해 예산을 33%, 1,200억 원 이상 늘려 전체 예산만 5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관리 비용 132억 원과 투개표 관리를 포함한 선거정보 시스템 안정화 등의 이유로 전산 경비도 100억 원 넘게 추가 편성됐는데 선거 당시 예산 집행률은 30에서 40%대에 불과했습니다. 선거 관리라는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한 채 조직 챙기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탕을 받았는데도 성과금을 초과 지급했다는 것도
이게 선관위가 국민 정서와 전혀 선관위는 성과급 지급과 초과 집행 여부에 대해 책정된 예산 내에서 통상적 절차에 따라 지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송파구 개표소 집회는 오늘로 일주일째입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특징이 있습니다. 밤과 낮의 모습이 다른 건데요. 주말이나 평일 밤에는 2030 참가자들이 많아 정치색을 배제하자는 외침이 큰 반면 평일 낮엔 극단적인 구호가 커지는 양상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소지영 기자, 밤이 되면 참가자들이 더 많이 몰립니까? 네, 그렇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 밤이 깊어지면서 이곳 개표소 주변에는 많은 시민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비교적 한산했던 낮과는 달리 지금은 일과를 마친 직장인들과 대학생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발 디딜 틈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좀 피곤하기도 하지만 공정한 선거와 깨끗한 선거를 원해서 또 자리를 지키러 오게 됐습니다. 2030 세대의 비중이 늘면서 낮 동안 많이 들렸던 정치적 구호도 잦아들었습니다. 네, 낮에는 체육단체들과 마찰이 있었다는데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네, 개표소인 핸드볼 경기장에 입주해 있는 9개 체육단체는 7일째 사무실 출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체육단체 인사들은 오늘 오전 일터로 돌아가고 싶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국제대회 참가 등 업무가 마비됐다고 호소했지만 집회 참가자들의 방해로 5분여 만에 자리를 떴습니다. 참여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터에서 일을 한다라는 행위 자체는 생존권입니다. 이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은 공권력 투입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올림픽공원에서 TV조선 소지연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다룰 국회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조만간 열릴 수도 있어 보입니다. 큰 틀에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습니다만 조사 대상에 청와대를 넣을지 여부 등을 두고 막판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검 실시에 대해서도 여전히 온도차가 있는데 선관위 사태에 대한 국회 대응은 고희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모두 이름을 올린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절차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행정의 신뢰를 뒤흔든 심각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상견례 자리에서 신속한 국정조사에 합의했는데 선관위의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건 아마 여야의 이견이 없는 걸로. 그 선관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부분이 있으면 또 묻고 개혁을 할 게 있으면 또 신속하게. 특위 구성과 조사 대상을 둘러싼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의석 비율에 따라 특위 위원을 배분하자고 한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청와대와 대통령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정략적으로 악용하지 말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검 실시를 두고도 온도차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을 만나 특검 추진을 촉구했는데 수석님께서는 그것 또한 여야가 합의해서 해주면 청와대에서는 수용하겠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검경합수본의 조사 결과에 따라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정조사는 이르면 다음 주 시작될 예정이지만 후반기 원구성과 맞물려 다소 지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부실 사태입니다. 주목구구식 선거 관리의 원인을 두고 여러 가지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요. 선관위원장이 비상근이라는 점이 문제를 키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비상근 선관위원장이 왜 문제가 되는지,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해법은 없는지 황병준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황 기자, 먼저 이거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선관위원장이 왜 비상근입니까?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관례 때문입니다. 대법관이 법원 업무와 병행해야 하니까
선관위 일만 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결과가 비상근입니다. 그러면 대법관이 겸직하는 관례 왜 생겼을까요? 바로 선거관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이유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시작은 196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만들어진 제2공화국 헌법에 그 정신이 담겼습니다. 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인 선거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한 건데요. 내무부 아래 선거위원회를 두고 대통령이 위원을 위촉하던 과거와 달리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행정 권력의 관여를 배제한 겁니다. 아직도 대법관만 겸직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198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엔 어디에도 대법관이 해야 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지명한 선거위원 중에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규정할 뿐인데요. 하지만 대법관 겸직은 관행처럼 유지되고 있습니다.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부터 권순일, 양승태 등 전임 선관위원장은 전부 대법관 또는 대법원 판사들이 맡아왔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상징하는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함으로써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신뢰를 얻는다는 명분으로 관례로 굳어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선관위의 부실이 총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대법관이 겸직하면서 이런 문제가 더 커졌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죠? 네, 오랜 대법관 겸직 관례가 오히려 조직에 독이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선관위에 출근을 안 해도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고 기강 확립은 어려워졌다는 거죠. 지역 법원장과 부장판사가 위원장을 맡는 시도 선관위, 구시군 선관위도 마찬가지라는 지적입니다. 결국 선관위의 실질적인 권한이 각급 선관위원장이 아닌 사무처로 집중이 됐고 통제가 느슨해진 사무처는 폐쇄적인 조직 문화 속에 선거관리 부실을 초래했다는 겁니다. 비상임 겸직의 문제는 선관위원장이 직접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비상임 위원장으로서는 한계를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업무상의 한계를 많이 느꼈고. 자, 그럼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선관위원장직을 상근화하거나 현재 한 명뿐인 상근직 선관위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반드시 현직 대법관이 겸직해야 한다는 인식 역시 개선해야 할 대상이라는 지적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게 꼭 현직 대법관, 현직 법원장 이런 분들을 하려고 할 게 아니라 전직으로 바꾸면 됩니다. 전직 대법관 중에서 정책 중립성이 뚜렷한 분들. 선관위의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포함해서 조직 전체의 책임성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가 당 지도부의 전략 부재 때문이라는 건데 어제 권력은 짧다, 이 묘한 발언을 했던 정 대표가 오늘은 국민만 보고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인용한 거라지만 어찌 봐야 할지요. 황정민 기자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의원총회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정청래 대표 책임론과 함께 사퇴 요구가 터져나왔습니다. 의원 7명가량이 당 지도부 전략부재가 서울시장 선거 등의 패배로 이어졌다며 지도부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친명계를 중심으로 연임 포기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 책임론이 계속 제기되는데 오늘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퇴론에 대해 친청계 한 의원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지방선거 공천을 대표 혼자 했느냐는 반응을 보였고 최민희 의원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2대 4 숫자로 승리한 게 맞다며 정 대표의 힘을 실었습니다. 정 대표는 사퇴론에 공개 반응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 나왔는데 잘 들었습니다. 대신 의원총회 공개 발언에선 국민만 보고 가자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사실상 정면 돌파를 시사했습니다. 우리 안에 작은 차이가 상대방의 그것보다 크겠느냐. 우리 내부의 단계를 강조하시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정 대표는 또 당원대의원 1인 1표제를 옹호하는 글을 SNS에 올렸고 내일은 호남에서 지도부 회의를 주재합니다. 정 대표가 연임에 도전할 경우 전당준비위가 구성되는 이달 말쯤 대표직에서 물러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원내대표를 새로 뽑은 뒤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 거취를 둘러싸고 공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초재선 의원 25명은 연판장을 내고 장동혁 대표 사퇴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장 대표의 반응까지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는 첫 지도부 회의에서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개파를 생각할 여유도 없고 분열을 생각할 여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불과 10여 분 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거취를 두고 공개 비판이 나오면서 설전으로 번졌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부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습니다. 철없는 소리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것 같습니다. 아니 철없는 소리가 아니요. 철없는 소리가 아니요. 당이 아니라 개인의 개파를 위해 뛰려고 합니까? 이어 마이크를 잡은 장 대표는 선관위 사태 해결이 먼저라며 사퇴론을 일축했습니다.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먼저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 40여 분 뒤엔 초재선 의원 25명이 장 대표에게 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집단적 사퇴 요구는 처음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진정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한다면 그만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시는 게 맞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보수 재건을 강조하며 정 원내대표에 축하난을 보냈지만 장 대표에겐 마찬가지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제 물러날 때를 알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초재선 소장파 의원들이 의원총회 소집까지 요구하고 나서면서 장 대표 거취를 둘러싼 내분 사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정치 연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다룰 주제는 뭡니까? 네, 당대표의 무덤된 6.3 선거입니다. 네, 자, 선거가 끝나면 이긴 쪽, 진 쪽의 희비가 확실히 엇갈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여야 모두 사퇴론이 이렇게 나오고 그럽니까? 네, 그렇습니다. 통상 선거에서 이긴 쪽은 이 차기 주자로 뜨게 되고요. 또 진 쪽은 사퇴론에 몰리는 게 보통인데요. 이번엔 여야 대표 모두가 사퇴 압박을 받거나 존재감, 리더십을 잃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서울 영남 선거 패배 책임론에 몰려 있고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거센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평택을 보궐선거에서 낙선하고 나서 대표에서도 물러났습니다. 네. 또 화성 시의원 한 명만 당선시킨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또 진보당 김재현 상임대표는 평택을 해서 낙선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6.3 선거가 당대표의 무덤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네요. 네. 자, 근데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평가가 확인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디어 토마토라는 매체에서 조사한 건데요. 어느 당 대표가 최대 패배자냐 이런 물음에 장동혁 대표다 이런 응답이 30.3%로 가장 많았고요. 정청래 대표가 25.6%로 뒤를 이었습니다. 조국 전 대표 11.8%, 이준석 대표 4.4%였습니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게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층 모두 상대 당보다 자기 당 대표가 더 패배자라고 평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당 대표에 대한 불만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평가가 왜 나오는 겁니까? 네, 여야 모두 승리라고 주장할 수 없는 뜻밖의 절묘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전체적으로는 여당이 앞섰지만 서울, 대구, 경남, 평택을 등 격전지에선 국민의힘이 막판 역전승을 했습니다. 네. 이 야당은 수치상으로 졌고요. 여당은 심리적으로 패했습니다. 또 여야 대표들에 대한 선거 실책 책임론, 비호감 정서도 컸는데요. 정 대표는 오빠 해봐 이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고 선거 패배 책임론까지 썼지 않습니까? 네. 또 전북 등에서 공천 내용도 컸습니다. 장 대표는 윤 어게인 노선으로 야당 심판론을 불렀습니다. 또 가는 곳마다 졌다는 그런 평가가 나왔죠. 이 당권 싸움도 막판에 작용하고 있는데요. 네. 친명은 정 대표에 대해서
집중 견제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정청래 대표한테 사퇴하라 이런 요구가 쏟아졌는데 정 대표 어떻게 할까요? 네, 오늘 정 대표 의총 70분 동안 책임론과 사퇴 요구에 대해서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전날 정권은 짧다 이렇게 말한 게 친명의 거센 반발을 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맞대응을 피하면서 로우키 전략으로 나간 겁니다. 정 대표는 이달 하순에 사퇴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뭐 사퇴 요구에 떠밀려서 나가는 게 아니라 당대표 출마를 위해서 시한에 맞춰서 사퇴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소나기는 피하면서 장외에서 친청, 친문 그리고 강성당원 지지세를 결집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김민석 총리에게 밀리는 그런 결과가 나왔죠. 예. 또 서울 선거 패배와 전북 공천 논란 이것이 지금 상처를 주고 있는데 리더십을 회복하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사퇴 압박 큽니다. 물러날 기미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기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쇄신파는 계속 사퇴 압박을 하면서 여론전을 편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뭐 오늘도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이 같은 뜻을 계속 전달했습니다. 네. 사퇴 찬반으로만 보면은 찬성 의원이 조금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 다만 장 대표를 강제로 사퇴시킬 방법이 없다. 자칫 분란만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장 대표는 투표 중단 사태에 대한 재선거몰이로 사퇴론을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친윤 강성파를 방패 삼은 장 대표의 버티기가 통할 거냐. 예. 아니면은 여론을 넘은 쇄신파의 흔들기가 성공할 거냐. 이거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민심의 물결을 거스를 수는 없을 테고요. 네. 결과가 아직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시간의 문제입니다. 배 에디터 잘 들었습니다. 위태위태하게 휴전을 이어가던 미국과 이란이 이틀째 무력 충돌했습니다. 휴전은커녕 전면전으로 번질 조짐입니다. 미국은 토마호크 미사일 공격을 퍼부었고 이란은 걸프 국가들에 있는 미군 시설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무기죠. 호르무즈 해협 완전 봉쇄 카드도 꺼냈습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굉음과 함께 화염을 뿜어내며 미사일이 솟구칩니다. 이란 서부 카라지 군사기지 인근에서는 붉은 빛이 번쩍이더니 폭발음이 이어지고 수도 테헤란 인근은 그야말로 폭격 세례를 맞았습니다. 이란 남부에서는 10개 마을 주민 2만 명이 이용하는 식수시설 2곳이 파괴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토마호크 49발로 이란 군사시설을 타격했다며 종전 합의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추가 공격할 것이라고 압박했습니다. Well, we're going to be attacking them very hard. Based on the helicopter, I guess we have the right to do that. 이란은 어떤 공격도 반드시 응징할 것이라며 맞받아쳤습니다. 이란군은 이틀째 중동 미군 기지 18곳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도 다시 막겠다며 선박 2척을 향해 발표했습니다. استان هرمزگان از این لحظه به دلیل ناامنی در منطقه تنگه هرمز برای تردد هر نوع شناور از 미군은 상선들이 여전히 통행 중이라며 이란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산 원유를 싣고 해상 봉쇄를 뚫으려는 선박을 무력화시켰다며 미사일 공격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보복에 재보복을 감행하면서 이란 전쟁이 다시 전면전으로 치달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길어지는 이란 전쟁은 우리 고용 시장에도 큰 타격을 줬습니다.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도 소용이 없나 봅니다. 제조업과 청년층 일자리가 크게 줄면서 지난달 취업자 수는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AI가 불러온 반도체 호황의 훈풍은 전체 고용시장에 가닿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는 2,900만 명을 넘겼지만 1년 새 4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비상계엄 여파로 내수 심리가 얼어붙었던 지난 2024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취업자 수가 꺾인 겁니다. 고용 쇼크의 진원지는 우리 경제의 허리인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취업자는 14만 명이나 감소해 2019년 2월 이후 7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길어지는 중동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고
원자재 수급 불안과 수출 차질이 이어지면서 자동차, 기계 등 주요 제조업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반면 역대급 수출을 기록 중인 반도체는 고용의 구원투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전체 제조업 일자리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에 불과해 고용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반도체 업종에서의 취업자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은 영향도 실제 제조업에서의 어떤 취업자 감소가 좀 발생한 이유 중에 하나로 보여지고요. 고용 한파에 청년들의 고통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5만 5천 명 줄어 코로나19 사태가 덮쳤던 2021년 1월 이후 최악의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늘 회의를 열고 모든 부처가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총력 대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이 여전해 고용시장에 불어닥친 찬바람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심각한 부동산 상황도 보겠습니다. 요즘 월세난도 하도 심각해서 전세보다 월세가 더 많이 뛰고 있습니다. 한 달 새 수십만 원이 오릅니다. 이러니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00세대가 넘는 서울 상계동의 한 신축 아파트. 전용 59제곱미터가 최근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5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한 달 전보다 월세가 30만 원 더 오른 겁니다. 빠르게 뛰고 있어요. 전세로 가고 싶어도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이런 게 막힌 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월세로 전환해서 그냥 들어오는 거죠. 전세 매물이 워낙 없다 보니 월세도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치솟고 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전세도 1억 이상 올랐고 월세도 50만 원 이상 올랐거든요. 물건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오를 텐데 아주 심각한 상태예요. 세입자들은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전세 대출은 쓰지 못한 채 비싼 월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세를 가계대출 급증과 집값 불안, 전세 사기의 원인으로 보고 의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속도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10년, 20년에 걸쳐서 가야 될 걸 1년, 2년 만에 급격하게 지금 전세 축이 기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서민 주거 안정에 상당히 리스크다. 심각한 공급 부족 속에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 상승률은 0.32%로 10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서울 집값도 마찬가지로 상승세가 꺾일 줄 모릅니다. 71주 연속 오름세 역대 두 번째로 깁니다. 특히나 반도체 벨트인 동탄의 집값은 그야말로 불이 붙었는데 계약을 했다가 뒤엎는 일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윤서하 기자입니다. SRT 동탄역과 곧바로 연결되는 한 아파트 단지. 지난달 84제곱미터형이 20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 전보다 2억 원 가까이 오른 겁니다. 일리 없이 막 올렸던 게 최근에 한 일주일, 열흘 요 정도 상당히 오른 분위기다 보니까 삼성전자 동네잖아요. 동탄 신도시는 이번 주에만 아파트 값이 1.98% 급등했습니다. 연간으로 치면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27억 원까지 뛴 셈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집값이 뛰다 보니 집주인이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면서 계약을 깨는 일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인분들한테 계획 배상을 해도 다시 팔아도 그 이상은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는 계약금으로 1억 넣었으면 1억 플러스 1억. 2억 물어준 거예요?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 기대감에다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한 사내 대출 효과까지 더해져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동탄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돼 갭 투자가 가능합니다. 갭 투가 가능해서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저희도 조금 의아할 정도로 많이 하나 올라가면 저는 좀 쭉 올라가 이런 상황. 한국은행은 소득이 많아도 부동산이 없으면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부산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교량 구조물이 무너졌습니다. 작업자 2명이 다쳤는데 경찰은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교각 위에 놓여 있어야 할 수평 구조물이 조각난 채로 하천 바닥에 박혀 있습니다.
다리 상판을 지탱하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부산 강서구에 들어서는 신도시 에코델타시티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8시 30분쯤입니다. 대형 크레인으로 교량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던 중 상판 지지대 10개가 도미노처럼 잇따라 무너졌습니다. 그냥 큰 소리 나고 큰 소리가 이것 때문에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붕괴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대형 크레인 2대가 멈추는 등 모든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이 사고로 상판 지지대 위에서 작업하던 협력업체 직원 2명이 허리와 다리 등에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안전고리를 걸고 작업해 치명적인 부상은 면했고 2사람 모두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랙이 와이어에 같이 걸어가지고 안전장구를 잘 착용하셔가지고. 사고가 난 곳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은 구간으로 낙동강 지류 평강천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설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지지대 고정 불량 등 시공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훔친 노트북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팔려던 3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절도 당시의 옷차림 그대로 직거래 현장에 나왔다가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들에게 걸렸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갈색 외투를 입은 30대 여성이 매대에 놓인 노트북을 집어듭니다. 곧바로 가방에 넣더니 다른 노트북도 챙겨 달아납니다. 범행 하루 뒤 백화점 앞을 서성이는 이 여성. 훔친 노트북을 중고로 팔러 나온 겁니다. 확인해봐도 될까요? 하지만 노트북을 사겠다며 현장에 나온 이들은 다름 아닌 경찰관들이었습니다. 온다고 모자 똑같은 보고 있어요? 와요? 여성은 범행 당시 CCTV에 찍힌 옷차림 그대로 직거래 현장에 나왔다가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붙잡혔습니다. 경찰관입니다. 이거 어제 훔친 거 맞죠? 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여성이 중고거래를 하려다 붙잡힌 곳입니다. 노트북을 훔친 곳에서 불과 400m 떨어진 곳입니다. 고가의 노트북은 아무래도 본인이 쓰려고 하지 않고 뭔가 중고거래로 현금화하기 위해서 팔 수 있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 여성은 사흘 동안 대전 지역을 돌며 노트북 3대와 옷 10여 벌 등 8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결과 여성은 절도와 사기 등으로 19차례나 처벌을 받은 상습범이었습니다. 경찰은 여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을 사실상 강등했었는데요. 이 인사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 법원은 법무부가 인사 재량권을 함부로 쓴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유미 검사장이 서울행정법원에서 걸어 나옵니다. 일단은 처분이 취소가 됐으니까 그 결론을 내려주신 법원에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지난해 12월 대전 고검검사로 사실상 강등되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정 검사장이 승소했습니다. 앞서 정 검사장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검찰 내부망에 노만석 총장 대행을 향해 치욕적으로 권력에 굴복한 검사라며 사퇴 요구글을 올렸습니다. 용퇴 요구 나오는데 입장 있으실까요? 그러자 법무부는 부적절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반복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징계성 인사를 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측은 검사에 대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했지만 법원은 인사권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인사처분이 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당한 징계 절차와 아무런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항소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진 쿠팡이 6,2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역대 최대이자 지난해 쿠팡의 영업이익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쿠팡은 물러서지 않고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쿠팡에 매겨진 과징금은 6,246억 8,100만 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4,235억 7,500만 원, 다른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을 불법 수집한 것에 2,011억 6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기존 최대였던 SK텔레콤 과징금의 4.6배 수준이고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최고 수준입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관련 매출의 최대 3%까지 매길 수 있는데 이번 과징금은 쿠팡의 지난해 영업이익 6,790억 원과 맞먹습니다. 쿠팡의 관리 소홀로 3,755만여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는 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이번 사고는 고도의 해킹 방법이 아닌 쿠팡의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미비 및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쿠팡은 사실관계 설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유감이라며 법적 절차를 통해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객관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라고 주장할 거고, 그리고 안전조치 의무에 대한 관련 판례에 대한 기준,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겁니다. 업계에선 과도한 과징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기업의 매출에 따라서 이렇게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어느 기업이 이렇게 매출을 늘리고 기업을 성장시키겠느냐. 외신들은 쿠팡 과징금 소식을 긴급 타전하며 미국 상장사에 대한 사상 최대 과징금 처분이 한미 간 외교통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교육부가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근현대사 분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이 문제를 오늘 논의했는데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정립이 더 필요한 최근 역사 비중을 늘리려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인지 최원국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오늘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의 6차 회의. 앞서 교육부가 요청한 중고등학교 역사교육과정 개정 여부가 논의 주제에 포함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중학교 역사 과목에서 근현대사 비중을 현행 20%에서 30% 이상 늘리고 수업 시수도 확보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중학교 부분의 근현대사 부분이 너무 이제 어떤 분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충실한 학습이 어렵다. 이렇게 교육부가 근현대사 교육을 확대하려 나서는 건 이재명 정부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역사 교육 강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회의에서 관련 안건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는 사전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반대 의견이 비교적 우세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현행 교육과정으로도 충실한 근현대사 교육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20% 제가 지금 내용 금방도 훑어봤는데 내용이 적지가 않아요. 그리고 충분히 이해할 만큼의 내용이 들어있고. 민주화나 남북관계 개선 등 진보 정권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묘사해 학생들의 편향적인 정치 이념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역사교육과 정치는 분리해서 다루어져야 하는데 현실 정치의 정근대사가 쓸모가 없다고 해서 근현대사에만 주목하는. 위원회는 다음 달 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다시 논의해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EU 수뇌부와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을 향해 이례적으로 강경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을 규탄하고 핵 보유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건데 유럽의 시각을 상당 부분 반영한 걸로 보입니다. 순방에 동행 중인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EU 정상회담 뒤 발표된 공동성명서는 모두 36개 항목으로 구성됐습니다. 여기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속 가능케 하는 북한의 지원과 북러 간 불법 군사 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북한 인권 문제도 언급됐습니다. 남중국해의 항행, 비행의 자유를 지지한다는 메시지도 담겼습니다. 북중러를 향한 EU의 안보 위기감이 반영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That North Korean soldiers are fighting alongside Russian soldiers in Ukraine serves as a strong reminder of this. 우리로선 북한과 중국에 이례적으로 강경 메시지를 낸 건데 다만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구축이 북한에 대한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유럽연합의 변함없는 지지와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드렸고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사흘간 유럽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합니다.
첫날엔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첨단 산업과 과학 분야 등에서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청와대는 이탈리아와의 관계 강화가 단순히 양국 우호를 넘어 유럽과의 전략적 협력을 넓혀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TV조선 서주민입니다. 로마의 정치가자 역사가인 타키투스는 권력욕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모든 열망보다 격렬하다. Scar, help me. Long live the king. 영화 무파사 라이언 킹에서 동생 스카는 보신 것처럼 형 무파사를 돕는 척하더니 떨어뜨립니다. 형 동생 사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자식과도 왕좌를 놓고 목숨을 겁니다. 골육 상쟁의 비극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질비합니다. 천륜도 권력욕 앞에서는 태풍에 휩쓸리는 나뭇잎꼴입니다. 6.3 지방선거가 끝나자 여권에서 선거 책임론을 놓고 파열음이 거셉니다. 선거 직후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대승을 선언했었죠. 큰 승리를 안겨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민주당 친명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정 대표 사퇴를 요구합니다. 이길 선거를 지도부 때문에 졌으니 백의종군하라는 거였습니다. 서울시장 선거 패배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고 하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죠. 이 대통령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정 대표의 승리 선언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더니 유럽 순방을 떠나면서는 늘 참석하던 정 대표를 쏙 뺐습니다. 차기 당권에 도전할 김민석 총리만 불렀습니다. 당권 경쟁이 본격화한 겁니다. 8월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승자는 2028년 총선의 공천권을 쥡니다. 친명계가 지면 대통령의 장악력이 흔들립니다. 친청계가 밀리면 계파 자체가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양쪽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생존을 건 싸움입니다. 집권 세력이 권력 싸움을 하면 국민은 지켜만 볼까요? 숫자로 대응합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이 지난 조사 때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과 거의 같았습니다. 집권 1년 만에 날아다니던 지지율이 곤두박질 친 겁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서로 내 탓을 하고 민생보다 권력을 탐하는 게 탐탁지 않았을 겁니다. 권력은 국민이 맡긴 겁니다.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하려다 낭패 본 경우 너무도 많습니다. 권력의 불길에 취하면 자신이 타고 있는 배까지 다 태웁니다. 그 많은 실패의 역사에서도 배우는 게 없나 봅니다. 6월 11일 윤종호 앵커 칼럼, 질기디 질긴 권력욕이었습니다. 기온이 차츰 오르면서 앞으로 낮 동안 점점 더 더워지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 토요일에는 31도까지 오르면서 더위가 조금 더 심해지겠습니다. 내일도 낮에는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낮 시간대에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장시간 야외 활동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에는 강원 내륙에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광주, 대구 모두 16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과 춘천 28도, 대전과 광주 29도, 대구 30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일요일 늦은 오후부터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제주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11일 목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